도입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조선 왕조 500년,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이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태어나고 사라졌습니다. 왕들의 영광, 신하들의 충절, 그리고 여인들의 눈물.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한 여인의 삶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때로는 악녀로, 때로는 비운의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희빈. 아니, 처음 그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이름은 장옥정이었습니다. 미천한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감히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 하지만 그 화려함의 끝은 차가운 사약 한 사발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속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꽃피우고 어떻게 시들어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과 미움, 권력과 좌절, 영광과 비극이 교차하는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과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그 답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 숙종시대,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로 제1장 중인의 딸 하늘을 꿈꾸다. 숙종 6년 1669년 늦가을 서울 중인 집안의 조용한 한옥에서 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관이었던 장영과 그의 후처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이름은 옥정이었습니다. 중인, 양반과 상민 사이에 낀 애매한 신분. 양반처럼 교육받고 지식을 쌓을 수 있었지만 결코 양반이 될 수는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역관, 의원, 천문학자 등 전문 기술직에 종사했지만 신분의 벽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어린 옥정이 자라나던 집은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영은 실력 있는 역관으로 중국을 오가며 제법 돈을 벌었죠.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중인은 중인일 뿐이었습니다.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고 높은 벼슬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옥정의 어머니 윤 씨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옥정아, 여자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중인 집안의 딸로 태어났으니 이 어미가 미안하구나. 내가 아무리 총명하고 아름다워도 이 신분의 벽을 넘을 수는 없단다. 그저 분수를 지키고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것이 여자의 운명이란다. 하지만 어린 옥정의 눈빛은 어머니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마치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싶다는 듯이. 옥정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한글을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7살에는 기본적인 한자까지 익혔죠. 아버지가 중국에서 가져온 책들을 탐독했고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바느질과 자수도 금세 익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고 그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옥정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궁궐에서 일하는 조씨 집안의 친척이었죠. 그는 옥정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이가 옥정이라고 했나? 허허, 이 아이의 미모와 품격을 보게나. 중인 집안의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품이 있어. 게다가 총명하기까지 하다니. 장어른, 이 아이를 궁녀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궁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옥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궁궐, 조선 최고의 권력이 모여 있는 곳, 왕과 왕비가 사는 곳, 화려하고 웅장한 그곳. 그곳에 자신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니. 물론 궁녀가 되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궁궐 안에 갇혀 살아야 하고 혼인도 할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 왕실을 섬겨야 했죠. 하지만 중인 집안의 딸에게 궁녀가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옥정의 아버지 장영은 고민했습니다. 어린 딸을 궁궐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윤 씨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범상치 않아요. 이대로 중인 집안의 며느리로 살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궁녀가 되면 적어도 굶주리지는 않을 것이고, 혹시 알아요? 운이 좋으면 상궁이 되어 편안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2살의 어린 나이에 옥정은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짐을 꾸리던 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정아, 궁궐은 화려해 보여도 무서운 곳이란다. 한번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분수를 지키렴. 알았지? 옥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기대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궁궐, 드디어 가는구나. 나는 거기서 평범한 궁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중인의 딸이라는 신분 따위는 내가 직접 뛰어넘을 거야. 창덕궁의 거대한 정문 앞에 섰을 때 옥정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건물들, 화려한 단청,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궁녀들과 내시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궁녀 수업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선배 궁녀들의 시중을 들며 궁중 예절과 규범을 익혀야 했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를 맞거나 혹독한 벌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린 궁녀들이 울면서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옥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궁중 예절을 금방 익혔고 선배 궁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도 알았죠. 무엇보다도 그녀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다른 궁녀들이 잠든 후에도 옥정은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궁중에서 쓰는 한자 용어들, 역사책, 심지어는 유교 경전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곧 힘이라는 것을. 15살이 되었을 때 옥정은 이미 다른 궁녀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날로 빛을 발했고 말솜씨는 날카로우면서도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상궁들도 그녀를 좋아했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옥정의 눈은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능력 있는 궁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눈에 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2장 운명적 만남, 왕의 시선. 숙종, 조선의 제19대 왕. 현종의 아들로 태어나 14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그는 젊고 총명하며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외로운 왕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이 20살이 되던 해 그는 명문 양반가의 딸인 민씨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바로 인현왕후였죠. 인현왕후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왕비였습니다. 명문가 출신답게 교양이 있었고 인자하고 어지럽으며
궁중 예법에도 능통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인현왕후는 너무나 완벽했고 너무나 예의 바르고 너무나 예측 가능했습니다. 젊은 왕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더 자극적이고 더 열정적인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숙종은 답답한 마음에 홀로 궁궐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의 버드나무는 연두빛으로 물들었고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연못 건너편에서 한 젊은 궁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옥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21살, 가장 아름다운 나이였죠. 숙종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궁녀는 다른 궁녀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정리한 머리, 우아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눈빛, 고개를 숙이면서도 은은하게 드러나는 그 강렬한 눈빛은 마치 숙종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옥정도 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무릎을 꿇고 예를 표했습니다. 소녀 옥정, 주상 전하를 뵙습니다. 목소리마저도 청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숙종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옥정이라 했느냐? 어느 처소에서 일하느냐? 예, 전하. 소녀는 대전 처소에서 시중을 들고 있사옵니다. 그래. 전에는 보지 못했던 얼굴인데 언제 입궐하였느냐? 소녀가 입궐한 지 이제 10년째 되었사옵니다. 전하께서 소녀 같은 미천한 것을 기억하실 리 없으시겠지요.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자신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10년이라. 그렇다면 이제 20살은 넘었겠구나. 그동안 무엇을 공부했느냐? 소녀는 궁중 예법과 한자를 익혔고 틈틈이 역사서와 유교 경전을 읽었사옵니다. 비록 미천한 궁녀의 몸이오나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숙종은 놀랐습니다. 일개 궁녀가 유교 경전을 읽다니, 게다가 그녀의 말투는 교양 있고 세련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더욱 커진 숙종은 계속 질문을 던졌고 옥정은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숙종은 자주 그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옥정과 마주치곤 했죠. 물론 그것은 진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옥정도 왕이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은밀하게 그곳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깊어졌습니다. 숙종은 옥정과 이야기할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왕비처럼 지나치게 예의 바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옥정은 숙종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궁궐에서 비밀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궁궐에는 수천 개의 눈과 귀가 있었고 왕과 한 궁녀의 만남은 곧 소문이 되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명성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명성왕후, 숙종의 어머니이자 당시 궁궐의 최고 어른이었던 그녀는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옥정의 출신 성분이 밝혀졌습니다. 중인 집안의 딸, 명성왕후는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중인의 딸이 감히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다니. 이것은 분수를 모르는 패악한 짓이야. 당장 그 계집을 궐 밖으로 내쫓으라. 명성왕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즉시 옥정을 불러들였습니다. 데뷔 전의 차가운 분위기. 옥정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명성왕후 앞에 섰습니다. 명성왕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장옥정이냐? 예. 대비마마. 중인의 딸 주제에 감히 왕의 마음을 혹하게 하다니. 내 분수를 모르느냐? 내가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총명하다 한들 중인은 중인일 뿐이다. 당장 궐 밖으로 나가거라. 다시는 궁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옥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명성왕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비마마, 소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소녀는 다만 주상 전하의 질문에 답했을 뿐이옵니다. 소녀의 신분이 미천한 것은 소녀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뭐라고? 감히 대꾸를 하느냐? 내 주제에. 명성왕후는 더욱 분노했고 즉시 내시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이 계집을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궁궐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옥정은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궁궐 정문을 나서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그때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한편 숙종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명성왕후를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대비마마, 제발 옥정을 다시 불러주십시오. 그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안 된다. 그 계집은 신분이 낮을 뿐 아니라 너무 영악하고 야심이 많아. 저런 계집을 궁에 두면 훗날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숙종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한 명의 아들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옥정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옥정이 떠난 후 숙종은 이전보다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정사를 보면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없었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3장 예상치 못한 기회, 인현왕후의 아량. 궁 밖으로 쫓겨난 옥정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절망하고 포기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옥정을 몰랐습니다. 옥정은 서울의 한 작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장영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윤 씨와 오빠 장희재만이 그녀의 곁에 있었죠. 하지만 옥정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었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시, 서예, 음악. 그녀는 왕비가 갖춰야 할 모든 교양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야. 준비의 시간이야.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온다면 그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1683년 명성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정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하고 반대했던 그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옥정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적절한 기회를. 한편 궁궐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성왕후가 돌아가신 후 숙종은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옥정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총명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자신에게 완전히 기울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왕이 여전히 그 궁녀 장옥정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인현왕후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주상 전하는 나날이 수척해지고 계셔. 나는 왕비로서 전하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차라리 그 궁녀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나을까?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사랑하는 다른 여인을 직접 궁으로 불러들인다는 것.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진정으로 숙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죠. 게다가 당시 인현왕후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비로서 후사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죠. 어쩌면 장옥정이 아들을 낳아준다면 그것도 왕실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닐까? 여러 고민 끝에 인현왕후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숙종을 찾아갔습니다. 주상전하, 소첩이 감히 한 가지 아뢰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오, 중전? 전하께서 요즘 심려가 깊으신 것 같아 소첩의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혹시 전하께서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소첩이 그분을 궁으로 모셔오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숙종은 놀라서 왕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전,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전하, 소첩은 알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아직도 장궁녀를 잊지 못하신다는 것을. 대비마마께서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다시 궁으로 모셔오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숙종은 감동했습니다. 왕비가 이토록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니.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중전, 그대의 아량에 감사하오. 하지만 그대에게 미안하오. 전하, 소첩은 괜찮사옵니다. 왕비로서 전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도리이옵니다. 부디 옥정 궁녀를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장옥정은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옥정이 궁궐 정문을 들어서는 날 하늘은 맑게 겠습니다. 마치 그녀의 귀환을 축복하는 것처럼 옥정은 천천히 궁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3년 전의 그 어린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리해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고한 야망을 품은 여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돌아왔어.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숙종과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3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숙종은 옥정을 보자마자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정, 정말 오랜만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오. 소녀도 주상 전하를 그리워했사옵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사옵니다. 그날 밤부터 숙종은 거의 매일 옥정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시를 읽었으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숙종은 옥정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불러들였지만 숙종이 옥정에게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이것이 왕비의 도리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옥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683년 말 옥정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궁궐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왕비 인현왕후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후궁도 아닌 궁녀가 임신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숙종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내 자식이 태어나는구나. 그리고 1688년 옥정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훗날의 경종이었죠. 왕자의 탄생. 이것은 옥정에게 인생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제사장 희빈의 탄생, 권력의 계단. 아들을 낳은 옥정.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숙종은 옥정을 종사품 수건에 봉했고 곧이어 더 높은 품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686년 마침내 그녀는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오릅니다. 희빈 장씨.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왕비 다음 가는 지위. 궁궐 내에서 그녀보다 높은 사람은 오직 인현왕 후뿐이었습니다. 희빈의 처소는 날로 화려해졌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한 놀이개, 금과 옥으로 꾸민 가구들. 그녀의 처소는 마치 작은 궁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희빈 장씨가 얻은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당파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명문 양반가들이 중심이었고 인현왕후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남인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양반들과 중인 출신들이 많았죠. 희빈 장씨는 자연스럽게 남인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남인 세력은 희빈을 통해 왕의 총애를 얻을 수 있었고 희빈은 남인 세력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희빈의 오빠 장희재도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원래는 중인 신분으로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지만 동생이 희빈이 되면서 그도 출세의 길이 열렸죠. 하지만 장희재는 권력을 얻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이 희빈이고 조카가 왕자인데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하겠는가. 장희재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뇌물을 받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억울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지만 희빈의 권세 때문에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희빈 장씨 자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 총명하고 매력적이었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권력에 집착하고 주변을 의심하는 여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자신은 왕비가 되는 것. 마음속으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내 아들이 세자가 되고 내가 왕비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멈출 수 없어. 1688년 희빈 장씨는 숙종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우리 아들은 이미 5살이 되었사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자로 책봉되지 못했사옵니다. 전하의 적장자인데도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옵니까? 그것은 중전이 계시기 때문이요. 중전의 체면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전하, 중전마마께서는 이미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자식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유일한 왕자이옵니다. 만약 원자로 책봉하지 않으신다면 훗날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사옵니다. 희빈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숙종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죠.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를 원자로 책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인 세력과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신료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건재하신데 어찌 후궁의 소생을 원자로 책봉하시려 하십니까? 이는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옵니다. 조정은 이 문제로 시끄러워졌습니다. 남인 세력은 원자 책봉을 강력히 주장했고
서인 세력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희빈 장씨가 있었습니다. 희빈은 밤낮으로 숙종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남인 세력도 숙종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1689년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겠다. 감히 누가 왕명을 거역하는가. 이 결정에 서인 세력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상소를 올리고 항의했으며 심지어는 사직까지 불사하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숙종은 기사왕국을 단행했습니다. 기사왕국, 정치적 대숙청이었습니다. 숙종은 서인 세력의 주요 인물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귀양을 보내고 벼슬을 빼앗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죠. 조정은 피로 물들었고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희빈 장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한다. 이 선언은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호장 패비윤씨, 왕비장씨, 1689년 5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왕비가 폐위되는 것. 2년 후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왕비였습니다. 어질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폐위 명령이 내려진 날 인현왕후는 숙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처분을 내리시옵니까? 중전, 아니 패비윤씨, 그대는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소.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후사를 잊지 못했소. 이제 그대는 궁을 떠나시오. 전하, 소첩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옵니다. 하지만 소첩은 전하를 진심으로 섬겼고 왕실을 위해 최선을 다했사옵니다.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결정은 이미 내려졌소. 인현왕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왕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것처럼 인현왕후는 초라한 흰 소복을 입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궁궐 정문 밖에는 그녀를 동정하는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전마마, 아니 패비마마, 어찌 이런 일이. 하늘이 무심하십니다. 인현왕후는 그들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이제는 쫓겨난 패비로 초라한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는 희빈 장씨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윤씨가 사라졌어. 이제 이 궁궐에서 나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689년 10월 희빈 장씨는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왕비 장씨, 중인 출신으로 조선의 왕비가 된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희빈 장씨는 모든 것을 이룬 듯 보였습니다. 책봉식 날 장씨는 화려한 왕비의 예복을 입고 어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신료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축하했지만 어떤 이들은 냉소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분노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의 국모였으니까요. 마음속으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미천한 중인의 딸에서 조선의 왕비까지.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장 씨의 일가는 크게 번성했습니다. 오빠 장희재는 더욱 높은 벼슬에 올랐고 친척들도 벼슬을 얻었습니다. 남인 세력은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고 서인 세력은 대부분 귀양을 가거나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장 씨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걷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를 그리워했고 장 씨를 미워했습니다. 어진 중전마마를 내쫓고 미천한 출신의 계집을 왕비로 삼다니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런 원성은 장 씨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그녀는 진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료들은 겉으로는 예를 갖췄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미워했고 심지어 숙종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육장 권력의 무게, 마음의 변화. 왕비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장 씨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권력, 부, 명예.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인현왕후가 나타나 그녀를 저주했고 쫓겨났던 서인 신료들이 복수를 꿈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편안하지 못한 걸까? 모든 것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 불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의 오빠 장희재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아 재산을 불렸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벌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남인 세력도 문제였습니다. 권력을 독점한 그들은 교만해졌고 정치는 부패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숙종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옥정은 어디로 간 것인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저 여인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숙종은 장 씨가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매력적이고 총명했던 여인은 사라지고 이제는 권력에 집착하고 주변을 의심하는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 씨의 아들 원자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그는 자주 앓았고 훗날 왕위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후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하, 우리에게는 이미 원자가 있사옵니다. 다른 후궁을 들이실 필요가 있겠사옵니까? 하지만 원자의 건강이 좋지 않소? 만약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 아들은 건강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장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 그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궁궐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수리 출신의 최 씨. 그녀는 원래 인현왕후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숙종은 우연히 최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조용히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최 씨가 아니냐? 예, 전하. 소녀는 최 씨이옵니다. 내가 인현왕후, 아니 패비윤 씨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느냐? 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하, 패비마마께서는 매우 힘들게 지내고 계시옵니다. 초라한 집에서 병원까지 앓고 계신다고 들었사옵니다. 소녀는
마마께서 너무도 그리워 밤마다 눈물을 흘린답니다. 숙종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년왕 후 그녀를 폐위시킨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숙종은 최 씨에게서 2년왕 후의 소식을 들으며 점점 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순수함과 충성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숙종은 자주 최 씨를 불렀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최 씨는 왕비장 씨와는 달리 욕심이 없었고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순수해. 장씨처럼 권력을 탐하지도 않고 나를 이용하려 하지도 않아. 숙종의 마음은 점점 장씨에게서 멀어지고 최 씨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93년 최 씨는 숙종의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훗날의 영조였죠. 이 소식은 왕비장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다른 후궁이 아들을 낳다니. 이것은 우리 아들의 왕위를 위협하는 일이야. 장 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그녀를 더욱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7장 몰락의 시작, 갑술왕국. 1694년 조선 전국은 다시 한번 격변을 맞이합니다. 갑술왕국. 그것은 장씨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숙종은 변했습니다. 장씨와 남인 세력의 전횡의 염증을 느꼈고 자신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장씨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서인 세력의 신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경들, 짐이 잘못 판단했소.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것은 잘못이었소. 이제 짐은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오. 전하, 그 말씀은 짐은 인현왕후를 복위시킬 것이요. 그리고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할 것이요. 이 선언은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남인 세력은 당황했고 장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장씨는 숙종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소첩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처분을 내리시옵니까? 그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가? 그대의 오빠 장희재의 폐악, 남인 세력의 전횡, 그리고 그대 자신의 탐욕, 짐은 이 모든 것에 지쳤소. 전하, 소첩은 그저 전하를 사랑했을 뿐이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뿐이옵니다. 사랑? 그것이 사랑이었소? 아니요, 그것은 욕망이었소. 권력에 대한 욕망. 장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1694년 4월 숙종은 공식적으로 인현왕후의 복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왕비장 씨를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돌아오신다. 하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패비윤 씨. 아니, 다시 왕비가 된 인현왕후는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귀환이었죠. 그날은 맑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탄 가마가 궁궐 정문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중전마마, 중전마마. 인현왕후는 가마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한편 희빈 장씨의 처소는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했던 장식들은 모두 치워졌고 시중들던 나인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희빈장 씨는 분노했고 좌절했고 그리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인현왕후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가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윤씨,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지만 나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남인 세력은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장희제도 벼슬에서 쫓겨나 귀양을 갔고 희빈을 지지했던 신료들도 대부분 파직되었습니다. 조정은 다시 서인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희빈장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병약한 아들 원자와 그리고 끓어오르는 복수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제8장 저주의 굿, 금기를 넘다. 인현왕후가 복위한 후 그녀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5년간 궁 밖에서 떠돌며 겪었던 고통과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주 병석에 누웠고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희빈장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윤 씨가 아프다니 잘 됐어. 하지만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날 밤 희빈장 씨는 은밀히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무당이었죠. 조선시대에 무당을 부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심지어 왕실에서도 간혹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주의 굿은 달랐습니다. 특히 왕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대역죄였습니다. 한밤중 희빈의 처소, 촛불만이 어둠을 밝히는 그곳에서 금지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사옵니다. 하오나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걱정 말거라.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무당은 저주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상징하는 인형. 그리고 그 인형에 바늘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은 사라질지어다. 그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희빈장 씨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 씨,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사라져야 내 아들이 안전해. 죽어라. 죽어. 이 저주의 굿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빈은 여러 번에 걸쳐 무당을 불러 굿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인현왕후의 죽음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비밀은 오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희빈의 처소를 출입하던 한 나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처소 안에서 나는 촛불 냄새와 향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빈의 광기 어린 모습. 그 나이는 두려움에 떨며 상궁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상궁은 다시 인현왕후에게 보고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희빈장 씨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니. 하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하고 싶구나. 그녀도 불쌍한 사람이야. 인현왕후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마저도 미워하지 못하는.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는 결국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쇠약해졌고 의원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밤낮으로 왕비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중전, 제발 정신을 차리시오.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하지만 인현왕후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전하,
소첩은 이제 가야 할 것 같사옵니다. 전하,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그리고 희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충전, 충전. 1701년 8월 인현왕후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35,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고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그토록 어질고 사랑받았던 왕비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숙종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중전이 갑자기 쇠약해진 이유가 정말 단순한 병 때문일까? 혹시 누군가가. 숙종은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구장 사약, 비극의 종말. 조사는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희빈 장 씨의 처소를 수색했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주인형. 그것은 명백히 인현왕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사용했던 주술 도구들, 굿에 사용된 촛불과 향, 모든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당도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을 받은 무당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소인은 희빈마마의 명을 받았사옵니다. 인현왕후 마마를 저주하는 굿을 여러 차례 버렸사옵니다. 이 소식이 숙종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장 씨가 중전을 저주했다고? 감히 왕비를 저주해 죽게 만들다니. 숙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즉시 희빈 장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희빈은 떨리는 다리로 숙종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 씨, 내가 정말 중전을 저주했느냐? 전하, 대답하라. 내가 무당을 불러 저주의 굿을 버렸느냐? 희빈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소첩이 그리했사옵니다. 숙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희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중전은 너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오히려 너를 궁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중전이었는데. 소첩은 두려웠사옵니다. 윤 씨가 살아있는 한 소첩과 소첩의 아들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사옵니다. 두려움? 그것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느냐? 너는 돌이킬 수 없는 대역죄를 저질렀다. 조정 신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신료들 대부분은 희빈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료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희빈은 원자 저하의 어마마마이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원자 저하를 생각하시어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원자, 즉 경종. 그는 이미 15살이 된 청년이었고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짐은 결단을 내렸소. 장씨는 사사하라.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있는 후궁을 사사한다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짐은 명한다. 다시는 빈을 왕비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후대 왕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로 삼으라. 1701년 10월 금부도사들이 희빈 장씨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은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희빈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희빈 장씨, 주상전하의 명을 받들어 사약을 내리노라. 희빈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검은 액체,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마지막으로 제 아들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불가옵니다. 희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이야. 어미는 이렇게 가는구나. 부디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왕이 되어다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사약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희빈은 고통스럽게 몸을 떨었습니다. 독약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아들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미천한 중인의 딸에서 조선의 왕비까지 올랐던 한 여인. 그녀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43세였습니다. 처소 밖에서는 나인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미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녀의 비극을 슬퍼했습니다. 숙종은 이 소식을 듣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후회. 마음속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옥정, 아니 장씨, 그대는 왜 그런 길을 택했소? 제10장 역사의 그림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 희빈 장씨의 죽음 이후 숙종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욱 엄격해졌고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법 마이너스 다시는 빈을 왕비로 삼지 않는다는 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법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지켜졌습니다. 희빈 장씨의 비극이 남긴 교훈이었죠. 희빈의 아들, 원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훗날 경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불과 4년. 그는 병약했고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왕위는 숙빈 최 씨의 아들 연인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영조였죠. 영조는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을 다스렸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희빈 장씨가 그토록 원했던 것,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대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희빈 장씨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고 부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탐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만약 양반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면 그녀의 총명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능력은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인의 딸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결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죠. 그녀는 그 벽을 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매력으로. 그래서 그녀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은 그녀를 사람들은 미워했고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죄는 명백합니다. 사람을 저주로 죽게 만든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녀를 그런 선택으로 몰아간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숙종은 어떨까요? 그는 장씨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이용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개입하면서 그 사랑은 변질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2년왕 후는 또 어떨까요? 그녀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치적으로 현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진심으로 선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한 사람마저도 용서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권력 투쟁의 일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욕망, 사랑과 미움, 신분과 능력이 얽히고 설킨 인간 본연의 이야기입니다. 희빈장 씨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욕망은 과연 어디까지 정당한가? 신분의 벽을 넘으려는 노력은 죄인가? 그리고 권력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이 질문들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분과 계급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여전히 권력을 향한 욕망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희빈장 씨의 무덤은 서울 외곽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빈묘라고 불리는 그곳은 초라합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의 무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드라마와 소설, 영화가 그녀의 삶을 다루었죠. 어떤 작품에서는 그녀를 악녀로, 어떤 작품에서는 비극의 여주인공으로. 그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빈장 씨는 패자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 속에서 더 큰 진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좌절, 그들의 욕망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희빈장 씨,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결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인간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희빈장 씨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 신분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희빈장 씨를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정하시겠습니까? 그녀를 악녀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희생자로 보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희경계속빈 장 씨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부디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왕이 되어다오. 그녀가 마지막까지 생각한 것은 권력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그저 한 명의 어머니였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조선 왕조 500년, 그 긴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인, 장희빈.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장희빈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권력, 욕망과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이지만 동시에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